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더운 날씨에 우리 한 편의 미디어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대표님하고 우리가 촬영을 잠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미리 무슨 영화를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주시는데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보니까 내가 몸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뭐 온갖 종류의 병이나 뭐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진단해주는 네. 그런 장비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진단하고 저거 필요하겠다. 시술까지도 하죠. 저거 정말 필요하겠다. 우리 가면은 지금도 뭐 건강검진센터 가면 뭐 조사할 때마다 이 방 들렸다가 저 방 들렸다가 뭐 그 다음에 어디 가서는 또 뭐 조형물도 맞고서 또 누워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위에 덮개를 딱 하고 나면은 모든 게 그냥 디스플레이가 딱 되면서 예. 그 안에서 그냥 다 예. 검진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뭔가 한번 몸을 쫙 스캔만 하면은 예, 그 생체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바로 나오고 그걸 바로 분석해가지고 뭐 무슨 증상이 있다 또는 뭐 병이 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리고 나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까지. 그거는 프로메테우스에 보니까 외과 수술을 그냥 로봇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야, 저기다가 대고서 그냥 누워있으면 저게 수술이 돼주면 편할 거는 같은데 겁도 많이 나겠다. 저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서 이분은 뭐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미 인지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로봇한테 그걸 맡겨서 하라고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에 처음에는 하려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사실 의료 로봇도 지금 이미 그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그건 반드시 오퍼레이터가 이제 의사가 하는 거죠. 예, 조작을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프로메테우스나 또는 그 밖에 SF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디컬 장비들 보면은 100% AI가 그냥 다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뭐 시술도 하고 필요하면 막 수술도 하고 그러죠. 제 생각에는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아마 의료 로봇도 계속 저런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 명백하고 진단도 간단하고 또 처치도 간단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무슨 뭐 찰과상이라든가 뭐 이런 상상 같은 경우는 어쩌면 사람 말고 로봇이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게 또 우리가 상상을 조금 더 해보면 요새 뭐 이제 이 의료대란 때문에 이게 난리인데 이거에 대한 뭐 잘못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거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냥 상상을 조금 해보면 그럼 어떤 것들은 일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를 의사를 통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술도 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술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만약에 숙지가 되면 그럼 의사 더 늘지 말고 그럼 이 방법으로 해보자 뭐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담론으로 서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의사는 의사대로 보면은 안타깝고 뭐 정부는 정부대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환자만 지금 아주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만 오래가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게 자꾸 담론화하자. 이제는 일반인들이 기술을 많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모르니까 겁내하고 모르니까 선택을 안 하는데 어떤 거는 그럼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럼 나는 저걸 선택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이미 뭐 2030년이면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이게 싱귤러리티가 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좀 기술을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이 미디어에서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런 어떤 뭐 사회적인 담론이 되면 사회적인 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 봅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미디어에서 자꾸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SF 영화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너무 디스토피아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시작을 했더니 아까 이제 디스토피아가 있는 거는 자꾸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저런 미래를 만들지 말자라는 뜻으로 SF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아까 우리 같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자본이나 기업들의 얘기하고 문화예술하고 비교를 이렇게 좀 해가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뭐 비전이라든가 한쪽은 이런 거고 한쪽은 이런 거고 뭐 이런 것들 아까 좋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SF 영화나 또는 뭐 SF 소설들을 보면은 미래를 좀 암울하게 그린 디스토피아적인 작품들이 많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들어요. 왜 SF 작가들은 다 이렇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근데 저는 그게 SF 작가나 영화 감독들이 정말로 다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나 전망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그렇게 좀 암울하게 봄으로 해서 그런 걸 통해서 현실에 우리가 좀 뭔가 좀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될 점은 없는지,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특히 SF는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게 늘 같이 엮여서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이제 일상을 살면서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롭고 살기 편해질 건지를 이렇게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전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늘상 접하거든요. 기업이라든가 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자본가들.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유토피아적으로만 흐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아니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어떤 사회의 변화가 우리에게 끼칠 어떤 미래의 부정적인 가능성들, 미래의 어떤 암울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를 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도 조금은 더 성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좀 균형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좀 유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유럽이나 이 서양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장밋빛 유토피아를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적 낙관주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만을 할 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과연 유토피아를 안겨다 줄까? 그러면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라고 생각되는 그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내가 소설로 써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없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소설을 쓴 게 1932년에 나온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1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SF의 영역을 넘어서서 현대 소설 문학의 역사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이유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 과학기술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발등을 찍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자멸의 길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위기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는 1945년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 인간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지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위험하지 않게 컨트롤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갖게 된 거죠. 근데 1945년이 되기 훨씬 전에 1932년에 이미 올더스 헉슬리라는 문화예술 창작자는 다른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불길한 가능성을. 그래서 헉슬리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낙관적이고 좀 희망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기업가들 또는 이제 자본가들이나 정치가들이고, 뭐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수용이 되었을 때 어떤 또 어둡고 암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또 끊임없이 지적하고 작품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문화예술 창작자들, 특히 이제 SF,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흔히 이제 뭐 멘토로 꼽는 사람들이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는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뭐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스티븐 잡스나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자기가 하는 사업이 어떤 미래 희망과 낙관적인 미래 유토피아적인 세계상을 이제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런 비전들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이 저울의 양쪽 면을 다 감안하면서 객관적으로 미래 비전을 모색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21세기에도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또는 뭐 사회학자 또는 뭐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더 학자적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각도로 전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또 많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을 저도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확실히 우리가 같은 구성원들끼리 목표를 앞에다가 좀 잘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비전 없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확실히 보면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하나를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뭘 또 하나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또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뭐 기업을 해봤고 기업도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기업들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비전만 얘기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하는 분들의 날카로운 또 다른 시각들을 좀 봐가면서 잘 전개를 해 나가면, 네. 기업을 운영해 나가면, 그러면 말씀하신 엘빈 토플러 같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저는 지금 박 대표님은 엘빈 토플러 같은 분, 미래학자,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보고 숙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담론을 자꾸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그분이 발제만 해줘도 돼요. 발제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불론박을 하자 이거예요. 그거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이런 면이 있으면 또 안 되지 않냐라는 것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런 면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좀 객관화되어 있는 비전화 시키고 그 비전에 따라서 과학기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자기가 뭘 자꾸 개발해 나가면 자기가 개발한 것이 사회에 쓰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담론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기술 개발해도 사회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 자기가 별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랄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담론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누군가가 좀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것 같다, 이런 거는 또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장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를 통해서 SF에 대한 우리 박 대표님이 워낙 SF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통찰을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어떤 식으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화두로 자꾸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러면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바이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뭐 밥상을 차리기만 하면은 이제 여기다 얹을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해요. 바이오 하는 분들 한 분을, 그러면 전번에는 우리 장석 교수님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다른 분 또 모시고 도대체 바이오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 이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바이오 분야에서의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적에 사회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잘 모르면서 열심히 기술 개발만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좀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50m는 더 가도 될 것 같아. 아, 요거는 10m만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받아주고 아니면 뭐 경제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들이 받아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전부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론화가 되면은 연구개발자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연구개발만 했지, 사실은 연구개발 결과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게 상용화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사회에 뭐 기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술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는 과정까지가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혹은 논리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쪽에도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연구비가 있어야지 새로운 연구를 하니까. 근데 그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뭐 심사 과정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나 이런 것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거기에 그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심사 평가란에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사위원 5사람이 앉아서 그거를 점수를 매기는데 이 5사람에 의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담론이라는 이만한 좀 큰 장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쭉 있으면 담론에 들어가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평가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담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점수화가 되고 어떤 방향을 얘기해주고, 뭐 요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요건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담론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별로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별로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고 담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자꾸 얘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연구자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예산 배분하는 사람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성과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이 창조 아고라에서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